밤이 소울소울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모녀에 관한 실화입니다. 세상 가장 헌신적인 엄마와 희귀병을 앓는 딸, 모두가 부러워한 이들의 삶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유명했던 싱글맘 디디 블랜처더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시 로즈라는 딸이 있었죠. 집시는 태어날 때부터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며 온갖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호흡 보조기 없이는 숨쉬기 힘들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죠. 세상 사람들 눈에 디디는 천사 같은 엄마였습니다. 아픈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언제 어디서나 딸의 곁을 지켰으니까요. 덕분에 디디와 집시는 유명 TV 프로그램 인터뷰에 초대받고 장애인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 등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명성이 높아져 가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디디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딸 집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시의 주변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집시는 매일 수많은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밤에는 산소호흡기가, 평소에는 영양 공급 튜브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모든 약과 휠체어, 의료 장비들이 집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디디를 해한 범인이 집시를 납치했으며 그녀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해 디디를 해한 범인을 추적하고 집시를 구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며칠 뒤 경찰이 밝혀낸 진실이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디디가 17살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로드 블랜처드라는 남자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91년 7월 딸 집시 로즈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디디와 로드의 잦은 다툼은 계속되었고 결국 집시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디디는 딸을 데리고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시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디디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어서 언제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심지어 염색체 결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디디는 툭하면 집시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켜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위독한 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오곤 했죠. 그렇게 집시는 백혈병, 천식, 간질, 심지어 암까지 앓고 있는 병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시가 앓고 있다는 병의 목록은 날이 갈수록 길고 심각해졌습니다. 집시가 7살이 되던 해 외할아버지의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넘어지는 작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찰과상이라며 금방 퇴원시켰지만 집에 돌아온 디디는 이 사고 때문에 딸이 근위축증에 걸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시는 휠체어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력과 청력도 점점 나빠져 안경과 보청기를 항상 착용해야 했습니다. 디디는 항암 치료의 영향이라며 집시의 머리를 모두 밀어버렸고 아이는 영양 공급 튜브와 산소 호흡기 그리고 감염 치료를 위한 주사관을 몸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항생제 복용 때문에 집시의 치아는 모두 썩고 부서져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드 아빠는 매달 꾸준히 양육비를 보냈고 집시에게 늘 관심을 보였지만 디디는 집시에게 아빠가 무책임하고 약물에 빠져 자식을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그녀는 집시가 로드와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생일 축하 전화를 하는 것조차 겨우 허락했습니다. 단 진짜 나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죠. 그 결과 집시는 18살이 되어서도 자신이 14살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투병 생활은 집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높고 어리광이 가득했습니다.
디디는 집시가 뇌 손상을 입어 정신 연령이 7살에 멈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해야 했죠. 집시에게는 엄마 외에 다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디디가 바로 집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죠. 2008년 3월, 집시와 디디는 루이지애나를 떠나 미주리로 이사했습니다. 디디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죠. 자선단체 헤비타트는 모녀를 위해 편의시설이 완비된 집을 지어주었고 전 세계의 후원자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미주리로 이사한 후 집시는 한 신경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됩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시가 디디가 주장하는 정신지체나 다른 질병들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디에게 집시의 과거 의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디디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모든 서류가 떠내려갔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화를 내며 집시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 익명의 제보자가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시가 아픈 것이 아니며 오히려 디디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제보자는 디디가 가짜 서류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 2명이 진상조사를 위해 디디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디디는 자신의 본명이 클라우딘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력적이고 약물에 중독된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써야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넘어간 것일까요? 이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2월 집시는 어느덧 19살이 되었습니다. 반항적인 사춘기를 겪는 다른 소녀들처럼 집시는 점점 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디디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저 문 너머에 아주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바로 그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엄마가 억지로 먹이는 약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의심도 피어났죠. 집시는 몰래 약을 뱉어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건강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약을 주며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야 네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아픈 척, 피곤한 척 해야 한다고 속삭이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로 몸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이라도 할 때면 디디는 조용히 그녀의 팔을 아주 세게 꼬집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집시는 자신이 디디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똑똑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를 두려워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엄마가 만들어 놓은 연극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춘기 소녀들처럼 집시 역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고 남자친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술 대회에서 우연히 35살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죠. 그 후로 매일 밤새도록 통화하며 가까워졌고 몇 주 뒤 남자는 집시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집시는 엄마 몰래 그와의 만남을 위해 집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디디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당시 집시는 19살의 성인이었지만 디디는 위조된 서류를 내밀며 집시가 14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미성년자 관련 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죠. 겁에 질린 남자는 그 길로 집시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시는 2주 동안 침대 기둥에 묶이는 끔찍한 벌을 받아야 했고 그녀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집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숨겨둔 휴대폰으로 새벽까지 온라인 채팅과 데이트를 즐겼죠. 2012년 말 집시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니콜라스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는 집시와 비슷한 또래로 위스콘신주 빅밴드에 살고 있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역시 집시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전과도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2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자극적이고 다소 과격한 콘셉트의 사진을 보내며 둘만의 간장을 키워나갔습니다. 2015년 3월 집시와 니콜라스는 드디어 현실에서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디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해 주길 가라는 마음도 있었죠. 집시는 니콜라스에게 차비를 보내 미주리로 오게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디디와 집시가 영화 신데렐라를 보러 극장에 가면 니콜라스 역시 같은 영화를 예매해 두 사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연한 만남처럼 연출하는 것이었죠. 현실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 집시와 니콜라스는 마치 첫눈에 강렬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디디는 니콜라스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영화가 상영되던 중 집시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고 니콜라스도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극장 안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니콜라스는 집시를 여신처럼 숭배했고 집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니콜라스는 디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함께 도망쳐 행복한 삶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디디를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이것을 플랜 B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디디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니콜라스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시를 창고에 가두고 묶어두고 온갖 폭언을 퍼부었죠. 결국 집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플랜 B를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디디가 죽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3일 니콜라스는 버스를 타고 미주리로 가서 모텔을 빌린 후 집시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집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었죠. 그녀는 엄마와 함께 손톱을 칠하고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디디는 딸을 침대에 눕혀 재웠습니다. 집시는 엄마에게 키스를 하며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죠. 그녀는 언제나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겠다고 약속한 뒤 자정이 될 때까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엄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집시는 니콜라스에게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니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칼을 그에게 건네주고는 욕실로 들어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와 니콜라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니콜라스는 디디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집시는 디디가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구조 요청은 점점 희미해지다 마침내 끊겼습니다. 그 후 모든 것 주위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죠.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시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고 옷을 벗어던진 채 집시의 침대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2015년 6월 14일 집시와 니콜라스는 버스를 타고 위스콘신주 빅밴드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디디의 계정으로 하나의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었다. 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몇 분 후 내가 그 뚱뚱한 암퇴지를 찌르고 그녀의 달콤하고 순진한 딸을 범했다. 그녀는 정말 크게 소리 질렀지 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자 더욱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이 게시물을 올린 컴퓨터의 IP 주소를 신속하게 추적했고 위스콘신에 있는 니콜라스의 집 주소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니콜라스의 집을 포위한 후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집시가 아무 문제 없이 걷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집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경찰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자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신문 기술에 경찰은 그녀가 곧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죠.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했던 친딸이 주도한 디디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디디와 집시 모녀의 삶과 집시의 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디디는 딸을 위해 수십 가지의 병을 꾸며냈고 진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매번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디디의 거짓말은 너무나 교묘해서 의사들마저 그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고 집시의 가짜 병에 대해 수술을 하고 여러 의료적 조치를 취하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시의 병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의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디디가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 MBP라는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정신질환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간박하기도 하지만 MBP를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정심과 공감을 얻기 위해 아픈 척을 합니다. 디디의 경우 그녀는 딸을 이용해 관심과 주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선기금을 얻기 위해 딸에게 아픈 척을 하게 하고 약을 먹이고 수많은 불필요한 수술을 겪게 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은 니콜라스가 디디를 해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집시가 니콜라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디디를 없애려는 생각은 그에게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의 내면에 있는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악한 부분이 동화 속 왕자님처럼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디디를 해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정에서 집시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니콜라스에게 어머니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6년 7월 집시는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니콜라스는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니콜라스의 변호사는 그가 자폐증과 지적 장애가 있으며 집시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디디를 해치게 되었다고 간주했지만 판사는 이 변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이 니콜라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시가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은 판사가 그녀가 잔인한 어머니의 손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동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집시가 겉모습과 달리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며 어머니 디디로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을 완벽하게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집시는 어머니를 해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며 디디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나날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해하려는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을 때 집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홀가분한지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계속 함께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디디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갓난아기였던 딸에게 일부러 약을 먹여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 딸의 고통을 발판 삼아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술을 겪게 했는지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시가 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감각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아니라 디디가 저지른 그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기부자들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게 되면 그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미래의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말로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소중한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잠이 쏠쏠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